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4년 전 이혼을 한 아이 키우는 30대 싱글맘입니다. 서두부터 툭 까놓고 얘기하면 저는 시댁 때문에 이혼을 했어요. 요즘은 세상이 많이 변해서 며느리들이 더 이상 시댁에 참고 억울한 일은 당하지 않는다고 하던데 저의 경우는 애석하게도 그러지 못했던 게 제 이혼의 원인이었어요. 저는 남편과 26살 때 만나서 31살에 결혼을 했는데요. 솔직히 결혼까지 생각하고 만났던 건 아니었어요. 연애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저보다 4살이 많았던 남편은 슬슬 더 늦기 전에 결혼을 하고 싶어 했고 어느 날부터는 거의 매일 저에게 간접적인 프로포즈를 쏟아냈어요. 우리 만난 지도 오래됐는데 이제 슬슬 결혼하면 어때? 집에서도 내가 장남이라 은근 결혼 얘기 기다리는데. 그래? 근데 우리가 만난 지는 오래됐지만 솔직히 내가 모아놓은 돈이 없어. 자기도 알잖아, 우리 집 형편. 당장 내가 주는 생활비 없으면 힘들 거 뻔한데 결혼은 좀 나중에 하면 안 돼? 그러지 말고 내가 모아놓은 돈이 있으니까 일단 그 돈으로 우리 결혼하고 자기네 집은 계속 똑같이 생활비 들이면 어때? 지금이랑 달라지는 거 없잖아. 그래도 어떻게 아무것도 없이 시집을 가. 나도 염치가 있는데. 난 자기만 있으면 돼. 아마 우리 집에서 자기 사정 이야기하면 무조건 결혼 먼저 하라고 하실걸. 솔직히 우리 결혼에 돈은 문제도 아니다. 둘 다 없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있고 우리 집이 있잖아.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은 중소기업이긴 했지만 전문직이라 월급이 제법 그 나이대에 비해 많았어요. 그리고 남편의 집도 S전자 대리점을 운영하고 계셨는데요. 대리점이 있던 건물이 남편의 아버지 것이라 남편의 말처럼 돈은 저에겐 큰 문제였지만 남편에겐 큰 문제거리가 되지 않았죠. 연애하는 내내 남편의 그런 경제적인 여유가 부럽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고 이렇게 결혼 얘기를 하면서 돈은 문제도 아니라고 하니 은근히 자존심도 상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쩌면 나도 이번 기회에 돈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흔들렸고 계속되는 남편의 프로포즈에 점점 마음이 기울어지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는 그리 형편이 좋지 못한 집에 장녀로 태어나 한 번도 돈 앞에 자유로웠던 적이 없었거든요. 엄마 아빠 모두 초등학교만 겨우 졸업하셔서 엄마는 남의 집 파출부 일을 하시고 아빠는 공사장에서 소위 말하는 노가다 일을 하셨죠. 제 밑으로는 남동생과 여동생이 있다 보니 한 달에 많으면 2번 정도 집에서 삼겹살 구워 먹을 수 있는 딱 그런 형편이었어요. 집도 제가 직장을 다니기 전까지는 방 2개, 거실과 화장실이 1개인 월세집에서 살았어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저는 자의 반, 타의 반, 첫째라는 이유로 어쩔 수 없는 희생을 해야 할 때도 많았어요. 수진아, 엄마가 우리 딸한테 이런 말해서 미안한데 너 줄 대학 등록금이 없다. 엄마가 여기저기에서 빌려라도 볼까? 그렇게도 생각했는데 네 밑으로 동생들도 있고 빌린 돈도 이자가 붙을 테니 어려울 것 같아. 정말 미안해. 엄마는 제가 한참 고3으로 수능을 준비하던 어느 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심 집에서 대학을 포기하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불안은 있었지만 이게 정말 현실로 다가오니까 엄마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닌데도 서러워서 눈물이 쏟아졌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그래서 저는 엄마한테 대학은 내가 알아서 갈 테니 미안해하지 말라고 애써 어른스럽게 말을 했고 등록금 때문에 1년 재수를 하며 돈을 모아 엄마한테 말했듯 제 힘으로 대학에 들어갔어요. 대학 입학할 때는 정말 모든 것을 다 이룬 듯 기뻤는데 저는 또다시 그 등록금 때문에
대학을 다니는 동안에도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며 살았고, 제 손으로 매달 돈을 벌게 되었을 때도 제 가슴 속엔 언제나 돈은 애증의 존재였어요. 차마 돈을 버는데 집에 한 푼도 주지 않을 수도 없고, 여동생은 진작에 공부에는 뜻이 없다며 자기 하고 싶은 일을 찾아 하는데, 남동생은 공부를 제법 잘해서 또 그걸 외면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큰 누나잖아요. 그래서 남동생이 군 제대 후 복학할 즈음엔 아빠의 경제적 능력이 더 없어져서 남동생이 대학을 그만둘까 고민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동생에게 제가 학비를 댈 테니 학교를 그만두지 말라고 말했어요. 물론 중간에 힘이 들어 남동생 이름으로 학자금 대출을 받긴 했지만 약속대로 그 대출금 상환은 제가 다 해결했어요. 그리고 남동생이 대학을 졸업할 즈음 저는 우연한 계기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서로 마음이 통해 사귀게 되면서 지금의 결혼까지 흘러왔던 거였어요. 남편과 5년의 연애를 하는 동안 20대는 다 지나갔고, 연애가 길어지다 보니 제 주변에서는 당연히 남편과 제가 결혼할 거라고 생각하는 눈치였는데, 그거 아세요? 연애하는 사이에도 서열이 있다는 거. 물론 누가 정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았던 저는 은근 남편에게 끌려다니는 연애를 했어요. 그런데 이 상태로 결혼을 하면 부부가 되어서도 제가 심적으로 끌려다닐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남편이 결혼하자는 말에 돈도 돈이지만 그런 이유에서도 답을 하지 못했었죠. 하지만 한 달 뒤 저에겐 한순간에 마음을 바꿔놓게 된 계기가 생겼어요. 남편이 자기 집에 그냥 인사만 와서 밥만 먹고 가라는 말에서 시작되었죠. 그것도 솔직히 내키지 않았는데 그것마저 거절하면 남편과 헤어져야 할 것 같아 무거운 마음으로 남편의 집에 가게 된 거예요. 어서 와요. 이제야 드디어 얼굴을 보네. 초면이지만 내가 어른이니까 말 놓으마. 동준이한테 얘기는 다 들었어. 수진이라고 했나? 우린 수진이한테 크게 뭘 바라지는 않아. 혼순이 예단이니 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몸만 와. 여보, 초면에 뭐가 그렇게 급해요? 어차피 이 말 하려고 불렀는데 뭘 뜸을 들여? 그래도 아직 밥도 안 먹었잖아요. 이제 먹으면 되지. 할 얘기가 있는데 답답해서 밥이 목구멍에 넘어가. 내가 못 살아. 미안해요, 초면에. 이 사람이 이렇게 성질이 급해요. 이해해요. 네, 괜찮습니다. 거봐, 괜찮다잖아. 그리고 이제 우리 집 며느리 될 사람인데 당신도 말 놔. 그래야 빨리 친해지지. 난 아까 말했듯 혼수 예물 다 필요 없다. 그냥 빨리 결혼해서 얼른 손주만 낳아. 그럼 돼. 내가 신혼집은 미리 준비해 뒀으니까 말 나온 김에 빨리 밥 먹고 신혼집 보러 갈까? 어찌나 숨이 넘어가는지 예비 시어머니 말처럼 예비 시아버지는 성질이 급해도 보통 급한 게 아니었어요. 저는 밥이 어디로 넘어가는지 맛이 어떤지 모를 지경이었어요. 밥을 다 먹은 후에는 소화도 되기 전에 그대로 당신이 미리 장만해놨다는 30평대 신축 빌라로 저랑 남편을 데리고 가셨어요. 어떠냐? 아파트는 아니라 실망했는지 모르겠지만 동네도 괜찮고 평수도 넓으니 니들 애기 낳아도 이사 걱정 없이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다. 이 근처 어린이집이랑 초등학교도 가까이 있어. 그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게 우리 집이랑 걸어서 5분이라는 거. 자고로 가족은 자주 보고 서로 부딪히면서 살아야 정이 들거든. 속전속결. 예비 시아버지는 그 말이 딱 어울리게 모든 것을 계획하셨어요. 이런 준비까지 싹 다 마쳤다는 듯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죠. 솔직히 시댁과 가까운 것 빼고는 집도 새 건물이고 동네도 좋아서 대놓고 표현하진 못했지만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버지,
너무 급해요. 일단 다 알겠는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 사람도 생각할 시간을 줘야죠. 뭔 시간을 더 줘? 니네 5년 만났다며. 난 네 엄마랑 만나서 결혼하는데 5개월도 안 걸렸어. 이렇게 다 주고 다 괜찮다고 하는 시댁이 어딨냐? 나는 진짜 수진이 하나만 오면 된다니까. 남편은 성질 급한 자기 아버지 때문에 제가 더 부담을 느낄까봐 전전긍긍하는 눈치였어요. 그런데요, 저는 그 순간 이 집 며느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가진 거 많은 집인데 다른 조건 하나도 보지 않고 저 하나만 오면 된다는 예비 시아버지의 말이 그렇게 감동일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성질 급한 시아버지의 뜻에 따라 결혼을 결심하고 3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리게 됐어요. 너무 속전속결로 진행하는 결혼이라 해프닝 하나가 벌어졌었어요. 제가 속도 위반, 혼전 임신을 해서 결혼을 빨리 서둘렀다는 소문이 돌았더라고요. 그걸 해명해야 하는데 시아버지 바람대로 허니문 베이비가 생기는 바람에 꼼짝없이 속도 위반 결혼을 한 여자가 되고 말았고, 비록 소문을 해명할 수는 없었지만 이제 나도 돈 걱정하지 않고 나를 좋아해주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과 행복하게 살리만 남았다는 것에 그런 건 별로 신경이 쓰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곧 저의 이런 바램은 깨지기 시작했어요. 그 시작은 남편의 바로 아랫동생인 도련님이 결혼하면서부터였어요. 저희 동서가 될 여자의 직업이 의사라는 것과 동선의 집안이 의사 집안이라는 것이 저와 차이가 나도 한참 차이가 났거든요. 어머, 어서 와요. 대환영이에요. 우리 집에 의사 선생님 며느리가 생기다니. 실제로 보니 참하고 어디 빠지는 구석이 없구만. 글쎄, 옆에 박 사장이 내가 의사 며느리 본다고 하니까 배가 아파가지고 나랑 오늘 점심도 안 먹더라고요. 솔직히 집안에 의사는 한 명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딱 우리 며느님시네. 당신도 그 생각했어요? 나도 솔직히 나이 먹고 병원 다닐 일이 많아지니까 그런 생각했었어요. 우리 이러지 말고 오늘은 나가서 밥 먹어요. 큰애야, 네가 알아서 좋은 식당에 자리 있는지 전화해봐라. 전화는 무슨, 전화할 시간에 얼른 가면 되지. 오늘은 내가 쏠 테니까 우리 의사 며느리 좋아하는 거 다 시켜 먹어. 아니에요. 제가 사드려야죠. 두 분 좋아하시는 걸로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아니지. 그건 순서상 아니야. 일단은 내가 먼저 사고 그 뒤부터는 우리 며느님이 쭉 사는 걸로 하자고. 뭐해? 나서지 않고. 시부모님, 특히 시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먼저 시집온 저는 은근히 비교되는 기분이라 괜히 그 자리에 낀다는 것이 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남편에게 슬쩍 우린 빠질까? 그래야 서로 편하게 이야기 나누실 것 같은데 라고 말을 꺼냈고, 그 말을 또 언제 들으셨는지 시아버지는 얼굴에 화색을 띠며 그럴래? 안 그래도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고 했는데 잘 생각했다. 오늘은 니들 날이 아니니까 빠지고 다음에 먹자.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알아서 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빠지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어쩐지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게다가 할아버지의 말에 서운했는지 딸아이가 나도 따라가서 맛있는 거 먹고 싶었는데 라고 말을 하는 걸 보니 한순간에 제가 동서한테 밀려 찬밥이 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 후 도련님과 동서도 시아버지의 진두지휘 아래 속전속결로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남편을 통해 마음에 걸리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동훈의 신혼집 있잖아. 엄마가 그러는데 반반씩 돈 대서 명의도 공동명의 한다고 하더라. 동우야, 어차피 돈 없어서 아버지가 대주시는 거지만 벌써부터 며느리가 돈 보탠다고 아주 좋아 죽으셔. 아, 그놈의 돈. 동서는 결혼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반반씩 평등하게 내자고 했다나 봐요. 그래서 시댁과 5분 거리에 사는 저와 다르게 신혼집도 자기네 친정집과
시댁의 딱 중간쯤에 장만했고 뭐든 한 곳에 치우치는 일 없이 공평하게 하는 듯 했어요. 솔직히 저는 그런 동서가 멋있고 부러웠어요. 저도 능력이 있고 친정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저렇게 자기 목소리 내면서 당당하게 살 수 있었을 거잖아요. 하지만 제 현실은 그렇지 못했고 딸아이를 낳고 회사도 그만둔 저는 점점 동서와 크고 작은 것에 비교를 당하며 상처를 받는 일이 많아졌어요. 어이 며느리, 오늘 내가 술을 먹어서 와서 운전 좀 해. 오늘은 희한하게 입맛이 없네. 이럴 때일수록 몸보신을 해야 하는데 며느리, 네가 나가서 실한 놈으로 장어 한 마리 사서 장어탕 좀 끓여봐. 시아버지는 동서가 집안에 들어온 이후로 저를 아주 편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평소엔 시어머니에게 요구하셨던 것들을 저에게 시키셨고 제가 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여지없이 눈치를 주시면서 어느 날은 어이 며느리 이거밖에 못하나? 거참 너는 어째 점점 밉상짓만 하냐? 라고 말씀하시는 날도 있었어요. 바라는 거 하나도 없고 그냥 저만 오면 된다고 하시던 시아버지였는데 이젠 잘난 며느리가 들어와서 더는 제가 필요 없다는 듯 시아버지는 행동도 말도 막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급기야 그의 어버이날엔 기어코 사단이 나고 말았어요. 어머님 아버님 이거 어버이날 선물이요. 그리고 이건 용돈이고요. 어머 이게 다 뭐니? 우리 의사며느님 뭘 이렇게 신경을 다 썼냐? 어디 보자. 우리 의사며느님 배포는 얼마나 되나? 저는 순간 제가 받는 돈도 아닌데 얼마나 긴장했는지 몰라요. 이미 동서가 내민 선물 포장은 제가 아는 명품들이었고 그에 비해 저는 동네에서 파는 카네이션 꽃바구니와 봉투에 각각 20만 원씩 그것도 사실은 동서도 있고 해서 작년보다 더 넣은 거였거든요. 동서가 준비한 용돈이 차이가 나면 제 입장이 곤란했죠. 하지만 어째 불길한 예감은 빗나가지 않았어요. 이게 다 얼마야? 50씩 100만 원밖에 안 돼요. 사실 마음은 더 드리고 싶었는데 그 정도밖에 넣지 못했어요. 역시 의사며느님은 배포가 크다 커. 이 선물은 그 뭐냐 루이머시기 똥 아니냐? 네, 지난번에 보니까 아버님 변변한 지갑도 없으신 것 같아서 하나 샀어요. 어머님도 풀어보세요. 나까지? 어머, 이게 뭐야? 스카프네. 곱다. 촉감도 너무 좋고. 이것도 명품이지? 아이고, 이번 어버이날은 명품 풍년이네. 소박해요. 형님은 뭐 준비하셨어요? 설마 촌스럽게 카네이션 뭐 이런 거 아니죠? 순간 어찌나 얼굴이 화끈거리는지 쥐구멍이 있다면 당장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저 못지않게 표정이 난처해 보이는 남편의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미안할 부분은 아니었는데 순간 저는 괜히 남편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가 많이 불편했죠. 기어코 시아버지는 하지 말아야 할 말로 저에게 상처를 주셨어요. 어이, 첫째 며느리, 이거 보이냐? 네가 봐도 좋지. 명품이라서가 아니라 이 얼마나 실용적이냐. 난 어버이날이라고 저런 꽃 같은 거 하나도 필요 없다. 너도 앞으로는 네 동서를 본받아서 실용적으로 살아라. 꼭 없는 애들은 이렇게 표가 난다니까. 이래서 다들 며느리 잘 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나 봐. 당신은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해요. 큰애야, 나는 꽃 좋아한다. 좋긴 개뿔. 저거 좀 있으면 금방 시들어. 쓰레기통에 돈 버리는 짓이랑 같은 거야, 이 사람이. 그리고 솔직히 당신도 저런 꽃 나부랭이보다는 그 스카프가 더 좋잖아. 사람이 솔직해야지. 그래야 얘도 내년에는 좀 신경을 쓰지 않겠어? 이렇게 좋은 줄 알았으면 동준이 놈도 좀 있는 집에 그것도 능력 좋은 여자랑 결혼하라고 하는 건데 그때는 내가 너무 순진했지. 어차피 등 떠밀어 결혼시켜봤자
아들도 못 낳고 지집애 하나 낳았잖아. 아무리 세물 따져도 손해야 손해. 여보, 말 좀. 내가 없는 말 했나? 어이, 거기 첫째 며느리. 내 말에 기분 나빴냐? 난 그래도 없는 소린 안 했다. 네가 몸뚱이만 딸랑 시집온 거 맞잖아. 너도 참 그렇다.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내가 다 필요 없다고 했지만 어떻게 정말로 몸뚱이만 시집 올 수가 있어. 니네 집도 그래. 딸 자식 시집 보내면서 뭐 하나 제대로 해준 게 없잖아. 너 니네 부모님이 친부모는 맞니? 참 생각할수록 이해가 안 간단 말이야. 저는 그 순간 수치심과 모멸감을 함께 느꼈어요. 그래서 당장이고 따져야 할 그 타이밍에 할 말을 잃었고 뭘 어디서부터 화를 내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해 가더라고요. 오직 이 순간 남편이 저 대신 크게 화를 내줬으면 하는 생각밖에는 없었는데 남편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화살은 고스란히 그날 밤 남편을 향했습니다. 저희는 그날 저녁 언성을 높이며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어요. 또 뭐가 그렇게 불만이라서 얼굴이 그래? 말 시키지 마. 나 당신이랑 싸우기 싫어서 참는 중이니까. 참아? 어이가 없네. 그럼 뭐 내가 당신 무서워서 벌벌 떨기라도 해야 해? 뭐? 왜 참고 있는 사람한테 시비야? 참긴 뭘 참아. 아까부터 계속 얼굴에 똥 씹은 표정인 사람이 누군데? 왜? 꼴에 동서한테 밀려서 자존심 상했냐? 사실 아까 나도 진짜 쪽팔리더라. 명품이랑 카네이션이 비교가 되냐? 내가 알았어? 동서랑 나랑 상의라도 했음. 내가 카네이션이나 사들고 갔겠냐고. 당신이나 당신 아버지랑 진짜 사람 간사해. 그렇게 다 필요 없으니까 제발 결혼만 하자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손해라고? 게다가 우리 부모님이 친부모가 맞냐고? 아무리 어른이지만 그게 할 소리야? 우리 아버지 성격 알잖아. 그리고 그 말을 내가 했어? 왜 나한테 화를 내는데? 그렇게 화났음 당신이 따지지. 그 자리에선 아무 말도 못했으면서 왜 나한테 그래? 솔직한 말로 우리 아버지가 없는 소리 하신 건 아니잖아. 뭐라고? 어쩜 아들이라고 자기 아버지랑 똑같은 말을 하니? 아무리 의사 며느리 보고 마음이 달라졌어도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사람 앞에 두고 무슨 경우야? 오바한다. 자격지심이냐? 재수 씨한테 열등감 있어? 어차피 비교도 안 되는데 혼자 그만 열래. 사람이 분수를 알아야지. 나 아니면 땡전 한 푼도 없으면서 큰 소리는? 막말로 자기 회사 그만두고 내 월급으로 처갓집에 매달 생활비 보태잖아. 그럼 오늘 같은 날 있어도 그냥 알아서 넘기고 그래라. 괜히 사람 피곤하게 하지 말고, 어? 저는 그때 이 인간을 어떻게든 해야 했어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콕콕 박히는데 어찌나 쓰리고 아픈지 저는 그 후 한순간도 시아버지의 말과 남편의 말을 잊을 수가 없었죠. 언젠가는 이 서름을 꼭 갚으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후로 다시 돈을 벌기 위해 일자리를 알아봤고 남편은 퇴근 후 제가 써놓은 이력서를 발견하고는 코웃음을 치며 또 하지 말아야 할 소리를 해댔어요. 이게 뭐야? 이력서? 당신 취직하게? 나 참,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네. 어느 회사가 당신처럼 나이 많고 애 딸린 경단녀를 받아주냐? 엄한데 신경 팔지 말고 살림이나 똑바로 잘해. 곧 있으면 애 학교 갈 텐데 한글은 다 뗐어? 다른 집 애들은 벌써 한글은 기본이고 영어도 원어민 수준으로 말하더라. 당신은 도대체 집에서 애랑 뭐 하냐? 뭐 하냐고? 그럼 당신은 애한테 뭘 해줬어? 밖에 나가 돈 번다는 이유로 나한테 다 밀어놓고 지금 책임 전가하는 거니? 내가 왜 취직을 하려고 하는 줄 알아? 당신이랑 당신 아버지가 무시하니까. 그래서 나도 돈 벌려고 이러는 거야. 살림하고 애 잘 키운다고 당신네들이 나 무시 안 하겠어? 한글? 영어? 난 그런 것보다 인성을 가르칠 거야. 해도 되는 거랑 하면 안 되는 거. 또 시작이지. 그놈의 열등감. 재수씨 봐라. 사람이 얼마나 여유있고 멋지냐? 동우 이번 생일에 지 와이프한테 명품 시계 받았대. 넌 나한테 그런 걸 사줄 능력이나 있어? 그래, 운 엄청 좋아서 취직했다고 치자. 네 월급이 얼마쯤 될 것 같니? 에휴, 지금까지 내가 니네 집에 준 생활비만 따로 모았어도
지금 돈 꽤나 모였을 텐데. 아깝다, 아까워. 또 그 소리. 알았어. 내가 집에 얘기할 테니까 이번 달부터 우리 집에 돈 보내지 마. 솔직히 까놓고 내가 그래 달라고 했어? 당신이 애는 엄마가 키웠으면 좋겠다고, 생활비 자기가 보낸다고, 나보고 회사 그만두라며. 누가 들으면 내가 당신이랑 당신의 집 돈 보고 결혼한 줄 알겠다. 이렇게 치사하게 굴 거였음 애당초 그런 소린 하지 말았어야지. 그럼 아니냐? 나랑 우리 집이 돈 좀 있으니까 시집 온 거 맞잖아. 사람이 없으면 솔직하기라도 하자. 나 솔직히 처가집에 돈 보내는 거 아깝고, 의사 와이프 있고 그런 의사 와이프한테 명품 선물 받는 동우 부럽다. 엄청 부러워. 그래? 그럼 난 뭐 다른 집 여자들 안 부럽겠니? 해도 될 소리가 있고 하면 안 되는 소리가 있는 거야. 왜? 지금이라도 이혼하고 동서 같은 여자랑 재혼해. 그럼 되겠네. 꼴의 큰 소리는. 그래, 나야 못할 거 없지. 아쉬울 것도 없고. 이혼해! 그때였어요. 갑자기 집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시아버님이 짐가방을 들고 저희 집으로 오셨더라고요. 니들 싸우냐? 어째 여자 목소리가 문 밖까지 들려? 아버지, 이 시간에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 가방은 뭐예요? 나, 네 엄마랑 싸웠다. 여편네가 나이를 먹더니 잔소리만 늘어. 그래서 당분간은 여기서 지낼 거야. 어차피 여기가 가게랑도 가까워서 더 편할 것 같고. 아버님, 아무리 그렇다고 하셔도 이렇게 연락도 없이 오시고 번호는 또 어떻게 하셨어요? 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이 집 누가 샀냐? 번호? 내가 산 내 집인데 내가 번호를 모를 것 같니? 억울하면 네가 시집 올 때 집 사오지 그랬냐? 땡전 한 푼 없이 시집 온 게 어디서 집주인 행세를 하려고 들어? 저는 그 순간 알았어요. 이 일은 잘 수습하고 넘어간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요. 어차피 남편이랑 이혼 얘기도 오고 갔고 감정도 상할 대로 상해 저는 더는 이런 대우를 받고 살지 말자고 생각했어요. 아버님, 저 아버님 말대로 땡전 한 푼 없이 시집 왔어요. 그런데요, 저 아버님 말만 믿고 결혼했다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에요. 그때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혼수 예단 다 필요 없다고 저 하나만 시집 오면 된다고 하셨죠? 제가 잘못이 있다면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결혼한 것밖에 없어요. 그게 이렇게 큰 잘못이라면 저 미련 없이 이 사람이랑 이혼할게요. 아버님 원하시는 며느리 다시 얻으셔서 행복하게 사세요. 아이고, 누가 무서워할 줄 아냐. 은혜도 모르는 것. 내가 그동안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냐. 그래서 머리 검은 것들은 잘해주면 안 돼. 지금도 천지분간 못하고 어디 어른한테 큰 소리야. 이혼? 그래, 해라. 너 올 때 몸뚱이만 왔으니까 몸뚱이만 나가면 되겠네. 아니지. 그동안 내 아들이 번 돈으로 먹고 입고 너 그것도 다 토하고 나가. 저는 기세 등등한 시아버지의 말에 코웃음이 났어요. 제가 그 돈 받고 펑펑 쓰면서 편하게 살았나요? 아무리 돈이라는 것이 저한테는 애증의 존재라고 하지만 더는 치사하고 안 입고 와서 딸아이만 데리고 그 잘난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잠시 망설이군 역시 갈 곳이 친정밖에 없어서 정말 내키진 않았지만 하는 수 없이 친정집으로 갔어요. 친정 부모님은 저에게 이유를 묻지도 않고 이렇게 싸웠다고 친정에 오는 거 아니라며 저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집에 들어가서 남편과 화해하라고 하셨어요. 제가 전후 사정을 모두 이야기하자 두 분은 할 말을 잃고 집은 정적만 흘렀어요. 그때였어요. 누나, 잘했어. 이참에 그런 집 사람하고는 인연 끊어. 내가 누나랑 유나는 책임질게. 나도 그동안 누나한테 엄청 받기만 했잖아. 그래, 네 얘기 듣기 전엔 뭐 대단한 싸움인가 했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 수진아. 엄마 아빠가 미안해. 우리 때문에 네가 그 집에서 그런 수모를 당했구나. 우린 그저 네가 그 집에서 이쁨만 받고 사는 줄 알았어. 당신 당장 그거 가지고 와. 내가 혹시라도 몰라서 한서방이 준 생활비 네 엄마한테 한 푼도 쓰지 말라고 했다. 너 당장 그거 가지고 가서 그 자식 면전에 던지고 나와.
나도 내 딸 그런 집구석에 다신 안 보낸다. 친정아빠는 애써 끓어오르는 감정을 누르시며 저에게 말씀하셨고, 저 역시 그날 저녁 밤을 꼬박 새우며 제 이혼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내린 결론은 아무리 동서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도 저 사람들 진심이 저렇다면 언제고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이 분명하기에 이쯤에서 정리하는 것이 맞다 라는 판단이 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남편을 찾아가 아빠가 주신 통장과 이혼 서류를 내밀었고, 남편은 통장을 보며 얼씨구나 하고 망설임 없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자식에 대한 부성애도 없는지 아이의 친권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었고요. 비록 아이가 있어 숙려기간은 있었지만 저희는 그렇게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그 후부터 저는 새로운 제 인생을 위해 취업에 도움이 될 만한 자격증을 따는 등 살기 위해 노력했고, 그 노력의 끝에 드디어 새 직장을 얻을 수 있게 됐죠. 그리고 한 달 뒤, 첫 월급이 나온 그날, 액수를 떠나 통장에 찍힌 월급을 보고 어찌나 울었는지. 저는 다시 제 힘으로 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기쁨에 그날은 돈이라는 것이 애증이 아닌 감사한 존재로 느껴졌어요. 제가 그렇게 마음을 좋게 고쳐먹은 덕일까요? 저희 이혼 후 저희 집은 운이라는 것이 정말로 있는지, 동생이 몇 년 전 대학 동기들을 모아 작게 차린 건설회사가 점점 성과를 내기 시작했어요. 공사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현장 경험이 많은 아빠까지 동생의 회사에 합류해 동생의 회사는 설립 5년 만에 그 규모가 상당히 커지게 되었어요. 저희 아빠가 배움은 짧았어도 설계면 설계, 설비면 설비, 그쪽에서도 기술이 아깝다고 칭찬이 자자하셨거든요. 나이를 드시고 체력이 안 되셔서 예전 같지 않으셨지만 그 노하우는 동생의 회사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 덕에 저희 집은 전에 없던 풍족함을 찾았습니다. 엄마는 꿈에서나 바라던 2층짜리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 그날 얼마나 감동해서 우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항상 허름한 작업복만 입으셨던 아빠는 이젠 말끔한 차림으로 외제차를 끌고 출퇴근을 하시게 되었어요. 정말이지 이 행복이 절대 깨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절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집에 이런 큰 행복을 가져다 준 동생이 너무나 고마웠죠. 어디서 저런 복덩이 같은 동생이 우리 집에 태어났나 감사한 마음까지 들 정도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이 저에게 선물이라며 명품 가방에 든 쇼핑백을 가지고 제 방에 들어왔어요. 누나, 선물. 웬 거야? 오늘 내 생일도 아닌데. 그리고 누나는 이런 비싼 가방 가지고 갈 데도 없어. 갈 데가 왜 없어? 누나 출근도 하고 친구도 만나잖아. 언젠가는 누나한테 이런 명품 가방 꼭 사주고 싶었어. 내가 누구 덕에 공부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누나는 내 인생의 은인이야. 무슨 우리가 남인가? 요즘 남보다 못한 형제가 얼마나 많은데 난 두고두고 누나한테 갚고 살 거야. 그래서 회사도 차린 거고 더 성공해서 매형 같은 쓰레기한테 누나가 복수할 수 있도록 엄청 행복하게 해줄 거야. 제가 낳은 아들도 아닌데 저는 그날 동생의 말이 너무 고마워 펑펑 울었어요. 솔직히 동생 학비 대면서 힘들 때면 내가 왜 내 학비도 아닌데 이런 일을 자처했나 후회하는 순간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생은 그걸 평생의 은혜로 알고 이렇게나 보답해주니 오히려 제가 더 고맙고 미안했죠. 그래서 이 고마움을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이라도 하고 싶어서 메신저 프로필 사진에 동생이 준 가방을 들고 있는 사진을 찍어서 올렸어요. 그러자 며칠 후 그 사진은 뜻밖의 저에겐 복수의 기회를 가져다 주었어요. 다신 엮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한 전 남편이 연락을 해왔거든요. 잘 지내? 요즘 좋아 보인다. 무슨 일이야?
우리가 안부 묻고 그럴 사이는 아니잖아. 나 반성 많이 했어. 나한테 기회를 한 번 더 주면 안 돼? 우리 유나 장래를 생각해서라도. 이혼할 때는 생각도 하지 않던 애를 여기에 왜 갖다 붙여? 지금 우리 유나 당신이랑 살 때보다 훨씬 더 행복하거든? 그러지 말고 나 한 번만 용서해줘. 당신 친구한테 들었는데 요즘 당신네 집 잘 산다며? 처남 사업이 아주 잘 돼서 당신도 다시 일하고. 역시 사람 일은 모르나 봐. 그럼 그렇지. 당신 이제 와서 내가 좀 있는 것 같으니까 반성이니 뭐니 하면서 수작 부리니? 끊어. 나 일해야 해. 끊지 마. 저기 진짜 미안한데 우리 집이 지금 좀 많이 힘들거든. 아버지가 사기를 당하시는 바람에. 그래서 당신이 좀 도와주면 안 될까? 급한 불만 먼저 끌 수 있게 도와주면 내가 당신 시키는 거 다 할게.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그 돈 없다고 사람을 무시하더니 당신도 염치가 있어라. 끊어! 저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또 다시 전화가 걸려올까봐 남편의 번호를 수신 차단했는데 이 인간이 어떻게 알았는지 퇴근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회사 건물 밖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정말 꿈에서도 보고 싶지 않은 자기 아버지랑 같이요. 자기야, 끝났어? 자기? 지금 어디다 대고 자기래? 나 당신 빌려줄 돈 없으니까 꺼져. 아가, 그러지 말고 예정을 생각해서 좀 도와줘라. 오죽하면 내가 여기까지 왔겠니? 저한테 왜 그러세요? 아저씨 좋아하시는 의사 며느님 있잖아요. 거기에 가서 부탁하세요. 저한테 이러시지 마시고. 동우 이혼당했어. 우리 집 소식 듣고 제일 먼저 손절했다고. 우리가 부탁할 사람은 당신밖에 없어. 우리 건물 지금 다 경매로 넘어갈 판이야. 도와줘. 제발. 부탁하마 며느라. 내가 이렇게 사정하마. 시아버지는 다른 사람들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저에게 매달리셨어요. 사람이 이렇게 돈 앞에 간사할 수가. 저는 곤란한 순간에 어찌해야 할까 고민스러웠는데 이 근처를 지나가는 김에 저를 데리고 집에 갈 생각을 하셨던 아빠의 눈에 이 광경이 딱 걸렸어요. 그 뒤 저희 아빠는 회사 앞에 당신 차를 세우시고 저를 향해 뛰어오셨는데 시아버지는 저희 아빠가 멀끔한 차림으로 그것도 외제차인 벤츠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당신 자신이 창피했는지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요. 당신들 지금 내 딸한테 뭐 하는 짓이야? 우리 딸이 만만해? 내가 한번 뜨거운 맛을 보여줘? 사돈,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습니까? 똑똑히 들어요. 사람은 뿌리는 대로 걷는 겁니다. 당신이 내 딸한테 뿌린 거 지금 이렇게 걷는 거예요. 더 비참한 꼴 보이지 마시고 돌아가세요. 지금은 좋은 말로 하지만 다음엔 결코 지금 같지는 않을 겁니다. 수진아, 얼른 가자. 저는 그 길로 아빠의 손을 잡고 아빠의 차를 탔어요. 그리고 차 안에서 본 남편과 시아버지의 모습은 제가 봐도 딱 거짓골처럼 보였는데 그 모습이 제가 본 그들이 마지막이었어요. 뭐 언젠가는 딸아이 때문에 또 볼 수도 있는 사람들이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에게 휩쓸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일을 겪고 다시금 깨달은 것이 있다면 사람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에 내가 나이가 더 들어도 젊은 사람 괄시하지 않고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어요. 인생을 초심의 마음으로 감사함과 고마움으로 살자고 제 자신과 약속했어요. 그리고 이 교훈은 제 아이한테도 고스란히 가르쳐 아이가 물질적인 행복이 아닌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엄마로서 좋은 본보기가 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들어주신 모든 분들 고맙다고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 매일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40대 이혼 후 재혼에 성공해서 현재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여성입니다. 저는 8년 전에 이혼 한 번 했어요. 지금은 덤덤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는 왜 그리도 주눅이 들었는지 세상 사람들이 모두 저의 이혼을 아는 것처럼 저는 한동안 마음고생을 하면서 살았었네요. 하지만 지금은 그 누구보다 제가 그 사람과 헤어졌다는 것이 천만다행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얼마 전 하늘이 주신 기회인지 제가 전 남편에게 시원한 복수를 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저의 결혼 생활을 되짚어보면 저는 정말 어리석었던 사람이었어요. 남들처럼 평범한 연애를 했고 간이고 쓸개고 모두 저를 위해서면 아낌없이 내어줄 것 같은 한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그때 당시 저는 이 남자가 평생 변하지 않고 저를 사랑해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물론 평생 한결같이 변하지 않는 남편들도 있지만 애석하게 저의 남편은 결혼을 하고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 180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더라고요. 저의 불행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어요. 이제와 전 남편인 그 인간을 생각하면 그 인간은 타인의 시선을 꽤 많이 신경 쓰는 사람이었어요. 타인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성실하고 또 다정다감한 사람이었죠. 게다가 꽤나 잘생긴 외모와 뛰어난 언변은 늘 그 사람의 주변에 사람을 모이게 했어요.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면서 저는 내가 이 사람 애인이다, 내가 이 사람 부인이다라는 이상한 우월감을 느끼곤 했는데 실제로 결혼하고 남편이 변하기 전까지는 무척이나 만족스럽고 행복한 결혼 생활에 주변에서 저를 부러워하는 여자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결혼 후 2달 만에 임신을 하고 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남편은 변하기 시작했어요. 함께 다니기 창피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죠. 아무리 임산부라도 그렇지 너는 관리는 안 하냐? 난 결혼하고 펑퍼짐해지는 여자들 보면 그렇게 한심하던데 네가 딱 그 짝이다. 충격이었어요.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지만 한번 시작된 막말과 저를 향한 나쁜 태도는 그 시작으로 점점 더 심해졌고 급기야 제가 아이를 출산하는데도 그 인간은 코빼기 한 번을 보이지 않았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알게 되니 저 모르게, 아니 저와 상관없다는 듯 외도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하지만 어리석게도 그 사실을 4년이 지나고 알았어요. 독박육아라고 하잖아요. 홀로 고군분투하며 아이를 키우다 보니 다른 여자들은 다 느낀다는 그 촉이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왔어요. 그때 당신 저에겐 아이를 굶기지 않고 공과금 밀린 것을 해결하며 남들처럼 생활하는 게 가장 중요한 때였거든요. 게다가 남편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일을 핑계로 사람들을 많이 만났죠. 그 중에는 투자와 자문의 목적으로 만나는 여자들도 많았는데 그 전까지는 그냥 그런 여자들을 만나나 보다 하고 생각했었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아르바이트와 부업을 해야 했어요. 남편의 사업은 그때까지도 자리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저에게 생활비를 주지 못했고 다른 건 몰라도 아이의 분유값과 기저귀 값은 있어야 했기에 저는 푼돈이라도 벌어야 했죠. 한 번은 남편에게 이렇게 불안정하게 사는 것이 불편하니 저라도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어디 작은 곳이라도 취직을 해야겠다고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남편은 제 예상과 다르게 버럭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취직? 당신이 뭐 하나 내세울 게 있어. 학력이 좋아? 아니 몸매나 외모가 뛰어나? 어디 나가서 망신당하지 말고 그냥 집에서 얌전히 푼돈이나 벌어.
내가 이번에 한 방 터트리면 생활비 왕창 줄 테니까. 그놈의 한 방. 저는 그 인간과 살면서 그 단어를 귀에 딱지가 않을 정도로 들었는데 끝내 저와 살던 내내 그 한 방은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 당연히 생활비도 계속 없었고 저는 하는 수 없이 남편 몰래 구직 활동을 해야 했죠. 친정에 손 벌리는 것도 한두 번이지 들어가는 돈도 한두 푼이 아니고 때에 맞춰 아이 내복이라도 살려면 돈이 간절히 필요했으니까요. 제 주변에서는 답답하게 굴지 말고 남편에게 조목조목 따지며 생활비를 달라고 당당하게 말하라는 이들도 많았어요. 처음 몇 번 생활비로 부부싸움을 하다 보니 어차피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저는 남편과 대화를 하지 않게 되었죠. 그리고 6개월 남짓의 구직 활동 끝에 작은 중소기업의 격리로 취직을 하게 된 저는 그제야 비로소 고정 수입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처음 제가 직장을 다니겠다고 말했을 때 노발대발했던 남편은 막상 제가 취직을 하고 월급을 받게 되니 별말을 하지 않더군요. 오히려 저기 기름값하게 나 10만 원만 줘봐 라며 저에게 돈을 타가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자기도 돈을 받아가면서 민망한지 조금만 기다려. 이번 일만 잘 되면 내가 이거 10배 아니 100배로 돌려줄게 라는 말을 무슨 공수표 던지듯 했는데 그 말 역시 한 번을 지키지 못했어요. 저도 기대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참 많이 내려놓았다고 생각한 저에게도 참지 못할 첫 번째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날은 다니던 직장에서 토요일에 야유회를 가는 날이었고 웬만해서는 아이 때문에 빠지고 싶었는데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빠지기가 영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하는 수 없이 남편에게 토요일에 어디 나가지 말고 아이와 놀아달라고 부탁을 했죠. 무슨 바람인지 남편은 흔쾌히 좋다고 했어요. 그리고 야유회를 다녀온 다음 날 일요일인데 남편은 외출하고 아이와 단 둘이 있으니 아이가 대뜸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어제 만난 이모는 진짜 날씬하고 예뻤는데 엄마는 뚱뚱하고 아줌마 같아. 순간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그 기분. 아마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 알지 못할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 화도 내지 못하고 아이에게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고 순진한 아이는 어제 만난 예쁜 이모라며 저에게 자랑하듯 이야기를 했어요. 어제 아빠랑 그 이모 있는 가게 가서 피자도 먹고 아이스크림도 먹었어. 그 이모는 피자도 만들 줄 알고 준수 좋아하는 레모네이드도 만들 수 있대. 다음에 오면 그땐 레모네이드 만들어준다고 했다. 그리고 그 이모가 우리 아빠한테 오빠라고 하면서 나랑 미소처럼 꼭 끌어안았는데 아빠가 엄청 좋아했어. 되게 예쁜 이모라서 아빠도 좋아하나 봐. 저는 그 전에 혹시 이 사람이 밖에서 딴짓을 하나 하는 심증은 있긴 했어요. 하지만 주변에 워낙에 사람이 많았고 그 사람들을 모두 의심할 수 없으니 그냥 넘겨왔었는데 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저는 이 인간이 외도를 하고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그날 저녁 아이를 친정엄마에게 맡기고 남편에게 사실 여부를 따지기 위해 남편의 귀가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밤 10시가 다 되어서 들어온 남편에게 저는 확인할 것이 있다고 앉으라고 했고 평소 눈치가 빠른 남편은 올 것이 왔다는 듯 한껏 얼굴을 구기며 반쯤 몸을 틀고 제 앞에 앉았어요. 자기, 나 몰래 바람 펴? 살다 이젠 생사람도 잡냐? 누가 그래? 내가 바람 핀다고. 네 아들이 엄청 이쁘고 날씬한 피자집 하는 애인이라도 있나 보지? 간도 커? 어떻게 자기 아들을 자기랑 바람 피는 여자한테 데려갈 수가 있어? 아씨, 네가 나한테 애 보라며. 그래서 평소에 오빠 동생 하는 동생 피자집에 가서 애랑 점심 먹었다. 피자집에 피자 먹으러 갔는데 뭐 잘못됐어? 그래서 점심 먹으러 간 김에 그 동생을 꼭 끌어안아줬어? 네 아들이 네가 엄청 좋아했다고 나한테 말해주더라.
얼마나 좋아했으면 그걸 애도 아니? 정말 짜증나게 구네. 그냥 허그한 거야, 인사. 촌스럽게 넌 그것도 모르냐? 하긴 어떤 사람이 너한테 그런 걸 해줬겠냐. 내가 미쳤지. 이렇게 망가질 줄도 모르고 그 많은 여자 중에 너를 골랐으니. 지금 말 다 했어? 그래, 밖에 나가봐라. 나 같은 남편 있냐? 사람은 다 똑같아. 네가 나랑 다닐 때 어깨에 힘 들어가듯 나도 예쁜 와이프 옆에 세고 다녀야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이건 뭐 푹 퍼져서는 너도 여자냐? 능력도 없는 게 터진 입이라고 말 함부로 할래? 어깨에 힘이 들어가? 야, 나 어깨에 힘 빠져도 좋으니까 다른 집 가장처럼 가장 노릇이나 해. 꼴에 푼돈 좀 번다 이거지? 내가 이러니 내가 하는 일이 줄줄이 안 되는 거야. 사업하는 남편 내줘야 할 생각은 안 하고 엄한 일로 의심이나 하니 잘 될 남자도 너 만나면 망하지. 그래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고 내가 지금 이러는 거 다 너 때문이라고. 남편은 그렇게 적반하장으로 큰 소리를 치고 집을 나갔어요. 굳게 닫힌 현관문을 보며 어이가 없더군요. 황당했던 저는 그때 진지하게 이혼을 생각했었죠. 바보같이 아이를 생각하면 아이에게 아빠를 뺏는 것이 아닐까? 또 이 험한 세상에 아이를 아빠 없는 아이로 키우는 것이 과연 옳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 저희 친정엄마 역시 결혼 후 제가 불행한 생활을 하고 있음을 눈치채셨지만 뭐가 두려운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다들 투덕거리고 살아. 그래도 서방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지. 네가 좀 참고 기다리면 정서방도 너한테 잘할 거야. 원래 남자들이 바깥일이 잘 되면 집에도 잘하고 그러는데 지금 정서방이 여유가 없잖아. 네가 속상해도 애 생각해서 참아. 알겠지? 저는 그래서 저 하나만 참으면 될 일인가 하는 고민에 빠졌고 좀 더 두고 보자는 명분 아래 결혼 생활을 계속 이어갔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제가 이 결혼 생활을 그만뒀어야 했는데 그 뒤 저와 남편은 남보기에는 부부였지만 실제로는 남처럼 살았어요. 각방을 쓰는 것은 물론이었고 서로 대화조차 하지 않고 살았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남편은 저와 사이가 좋지 않으면 않을수록 아이에게는 좋은 아빠이고 싶었는지 아이에게는 참 자상하게 잘하더라고요. 이러니 이혼을 진지하게 생각하더라도 아이를 생각하면 머뭇거려졌고 저희 부부의 진짜 모습을 모르는 주변 사람들은 자기는 진짜 결혼 잘했어. 은성이 아빠 진짜 자상하더라. 진짜 부러워. 라며 제 속도 모르는 소리를 해댔어요. 그런데요, 제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하나 알게 된 것이 있는데 그건 한 번 바람핀 사람은 두 번, 아니 3번 바람을 피우기도 쉽다는 거였어요. 비록 쇼윈도 부부처럼 사는 부부였지만 외도는 그것과 상관없이 저에게는 참을 수 없는 일이었죠. 이런 저와 상관없이 이젠 대놓고 바람펴도 된다 생각했던 남편은 저에게 자신의 내연녀를 동업자라고 저에게 지칭하면서 통화는 물론이고 걸핏하면 밖으로 나갔어요. 그날도 휴일 저녁인데도 불구하고 남편은 동업자라는 여자를 만나러 나갔고 새벽 4시가 다 돼서 집에 들어왔더라고요. 그날만큼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세상 모르고 자는 남편의 차키를 가지고 차 안을 샅샅이 뒤져봤어요. 그리고 저의 예상대로 남편의 차에는 그간 열심히 싸돌아다니며 바람핀 증거들이 우르르 나왔는데요. 지방 톨게이트에서 받은 영수증과 모텔 영수증, 그리고 찢긴 스타킹과 귀걸이 한 짝까지.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아 그것들을 모조리 들고 집으로 와 곤히 자는 남편의 면상에 그대로 던져버렸어요. 에이씨, 뭐야. 네가 사람이니? 아무리 우리가 쇼윈도 부부처럼 산다고 해도 너도 도리는 지키고 살아야 하지 않아? 또 뭔데 그래? 또 뭘 가지고 사람을 긁어? 남편은 제가 자신에게 던진 그것들을 슬쩍 보더니 헛기침을 하며 자기가 직접 그것들을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그리고는
뻔뻔하기로 작정했는지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남자가 사업하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야. 당신은 속 좁게 그걸 하나하나 의심하냐? 촌스럽게. 촌스러워?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더럽게 놀 거면 이혼해. 내가 그래도 애 생각해서 참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아이고 그래. 네가 이혼하자고 하면 내가 무서워할 줄 알아? 나도 너랑 이혼하고 자기한테 오라고 한 여자 많아. 그래도 난 지조를 지킨 거라고. 지키긴 개뿔. 네가 네 손으로 쓰레기통에 버린 건 다 뭔데? 넌 사업을 네 몸뚱이로 하니? 그래서 뭐 진짜 사업다운 사업은 한 적이 있긴 하니? 야, 너 정말 끝까지 사람 무시할래? 볼품없는 아줌마 주제에 고작 200만 원 벌면서 유세 떠냐? 좋아, 이혼해. 대신 이혼하자고 네가 말했으니까 위자료는 네가 줘야 한다. 저에게 위자료를 달라고 하는 남편이란 작자에게 어이가 없었어요. 걸핏하면 저에게 무식하다, 촌스럽다고 하더니 유책 배우자가 누군데 누가 누구한테 위자료를 달라고 하는 걸까요? 그래서 법으로 하자고 했어요. 그렇게 짐을 싸고 자던 아이를 깨워 집을 나왔는데 남편은 그러든지 말든지 하며 쳐다보지도 않더군요. 아이는 계속 울며 자긴 나가기 싫다고 하는데 정말 속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집을 나왔죠. 막상 친정에 가려고 하니 저에게 다른 집도 다 그렇게 산다고 참고 살라고 했던 친정 엄마의 말이 떠올라 쉽게 발이 떼지지 않더라고요. 다른 친구들 집에 가서 신세를 지자니 그것도 자존심상 용납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큰 소리치고 나왔는데 다시 집으로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저는 망설임 끝에 친정으로 향했어요. 처음엔 어디 여인숙이라도 갈까 생각했지만 저 혼자면 모를까 어린 아들이 있으니 차마 그렇게는 하지 못하겠고 친정 엄마한테 잘 이야기하면 설마 밖으로 내치기야 할까 하는 생각에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어요. 이게 다 뭐야? 너 설마 집 나왔어? 친정엄마는 제가 들고 있는 커다란 짐가방을 보며 놀라 물었고 고개만 끄덕이며 우선 아이를 재우고 자초지종을 말하겠다고 했는데 저의 말을 모두 들은 친정엄마는 한숨만 푹푹 내쉬고 그날 저녁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어요. 그렇게 일주일 정도가 흘렀고 그동안 친정엄마에게 아이를 맡기고 직장을 다녔던 저에게 남편은 무슨 바람인지 저를 찾아와 예전과는 아주 달라진 모습으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다 잘못했어. 이제 그만 집으로 들어와. 응? 내가 다신 당신이 싫어할 짓 하지 않을게.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어? 왜 이래? 왜? 나랑 이혼하고 오라고 했던 여자들이 막상 진짜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오지 말래? 에이, 그건 그냥 홧김에 한 말이지. 우리가 아무리 싸우고 그랬어도 우린 부부고 부모잖아. 당신 나가고 혼자 이런저런 고민 진짜 많이 했는데 당신 말대로 내가 그동안 진짜 당신한테 함부로 한 것 같아. 내가 이제 진짜 정신 차리고 남편 노릇 아빠 노릇 잘하고 살게. 그걸 어떻게 믿어? 그동안 당한 세월이 얼만데. 딱 한 번만 믿어봐. 나 아는 사람 소개로 다음 주부터 택배 사업도 하기로 했어. 택배? 그게 글쎄 월 300에서 500은 거뜬하다고 하네. 앞으로 내가 성실하게 내 몸으로 돈 벌어올 테니까 나한테도 기회를 주라. 저는 달라지겠다는 남편을 보고 마음이 흔들렸어요. 아무래도 아이가 있으니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폼생폼사라고 남보기에 좋은 일만 하고 싶어 하던 남편이었는데 구체적으로 택배 사업을 한다고 하니 정말로 이젠 정신을 차렸나 하는 기대도 들었고 그래서 저는 그날 저녁 친정집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어요. 택배 사업을 한다는 남편은 무슨 준비할 것이 그리 많은지 실제로 일을 나가는 꼴은 보지 못했죠. 택배 일을 하려면 탑차가 필요하다면서 어디서 생긴 돈인지 차를 떡하니 뽑아왔는데 그때부터 슬슬 예감이 좋지 않더군요. 그리고 1년 뒤 저에게 남편이라는 작자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날은 유독 되는 일이 없어서 심적으로 힘들었던 저녁이었어요. 퇴근 시간을 앞두고 책상 정리를 하고 있는데 평소 저희 엄마가 친하게 지내는 옆집 이모님이 전화를 하셨고 저에게 다급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경아, 큰일 났어. 니네 엄마가 쓰러지셨다. 지금 119 불러서 병원으로 가고 있는데 아우 이게 무슨 일이니? 아무튼 너 빨리 병원으로 와라. 알았지? 전화를 끊고 너무 놀라 이모님이 말씀한 병원으로 택시를 타고 갔어요. 그리고 제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엄마가 의식과 호흡이 없다며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어요. 저희 엄마는 끝내 다시 깨어나지 못하셨어요. 하루아침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부모를 잃은 저는 모든 것이 꿈을 꾸는 듯 현실감이 없었고 다리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는데 그 뒤로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체감이 되지 않은 가운데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엄마의 장례가 치러지는 장례식장 안에 있었고 뒤늦게 연락을 받고 온 남편은 어쩐지 저와 저의 친정 식구들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멀리 제주도에 살고 있어 왕래가 별로 없던 저희 외삼촌이 남편을 보자 다짜고짜 멱살을 잡았어요. 그리고는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말들을 꺼내시는데 순간 이성을 잃고 말았네요. 이놈이 우리 누나를 죽인 거야. 걸핏하면 이혼하게 생겼으니 돈 달라고? 그렇게 우리 누나를 쪼아대니 저 마음 약한 노인이 버틸 수가 있었겠어? 오죽하면 우리 누나가 나한테까지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까? 삼촌, 그게 다 무슨 말이에요? 나경이 너도 똑같아. 너 어디서 이런 쓰레기 같은 놈을 데리고 와서 네 엄마 명을 재촉하니 이 자식이 네 엄마한테 뜯어간 돈만 해도 1억이 넘어. 당신 정말이야? 입이 있으면 말을 해봐. 설마 전에 그 택배차도 우리 엄마한테 돈 달라고 해서 샀니? 나는 장모님이 힘들면 말하라고 하셔서 그냥 가족이니까 말씀드렸던 거야. 내가 설마 장모님이 없다고 하는데 달라고 졸랐겠어? 이 인간아, 그게 할 소리야? 그리고 그냥 받은 거 아니야. 다 갚으려고 했어. 그래서 얼마나 갚았는데? 그건 자기도 알잖아. 내가 아직 일을 제대로 못해서. 저는 빈소 안에 무거운 향로를 가지고 와서 남편 얼굴에 뿌렸어요. 그리고 당장 꺼지라고 제 평생 제일 큰 목소리로 외쳤는데 남편은 그 순간이 창피한지 얼른 장례식장 밖으로 도망치듯 나가더군요. 그때야 알았어요. 제가 집을 나갔을 때 갑자기 저를 찾아와선 생전하지 않았던 사과를 하며 집으로 돌아오라고 했던 건 저희 엄마가 택배를 할 수 있는 탑차를 사주면서 시켰던 거라는 사실을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남편이 정신을 차렸다고 생각했다니 그저 제 자신이 미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 뒤 남편은 몇 달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저 역시 찾지 않았고요. 대신 저희 엄마의 빚은 남편이 졌어도 제 책임도 있다고 생각해 어떻게든 해결해야겠다는 일념으로 이 돈 저 돈 가진 돈을 끌어모으는데 남편이 아무렇지 않은 듯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서류를 한 장 툭 건네더군요. 이혼 서류였어요. 당신도 나한테 있는 정 없는 정 다 떨어졌잖아. 우리 이혼하자. 왜? 우리 엄마 죽으니 이제 나랑 살 이유가 없어졌어? 아니지? 왜? 이혼하면 우리 엄마한테 빌린 돈 안 갚으려고? 무식하긴 상속폭이 몰라. 원래 재산이고 빚이고 자식이 안 받겠다고 하면 법도 어쩔 수가 없어. 당신 친정 재산 없잖아. 그냥 상속 포기하면 당신도 그 빚 안 갚아도 돼. 정말 구리다. 너처럼 구린 인간을 내가 뭘 보고 결혼을 했지? 우리 엄마 돈으로 산 그 차 당장 내놔. 그 차? 이미 처분했지. 택배 일이 생각보다 몸이 너무 힘들겠더라고. 그래서 얼른 처분해서 그 돈으로 다른 사업에 투자를 했는데 그게 또 중간에 엎어져서 아씨 그러니까 이혼하자고. 애는 네가 원하는 것 같으니까 네가 맡아. 친권도 포기할게. 단 양육비는 못 준다. 당신도 알잖아. 나 돈 없는 거. 남편의 말에 너무 약이 올라
이혼 서류를 찢어버리고 싶은 충동이 생겼어요. 하지만 이성적으로 저런 인간을 남편이라고 서류상 두는 것도 견딜 수가 없었기에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줬고 살고 있던 전세 보증금을 빼서 아이와 그 집을 나왔어요. 남편은 보증금은 자기가 결혼할 때 시댁에서 준 거라며 달라고 했지만 제가 미쳤나요? 그 돈을 주게? 전 주인집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그 돈을 부동산에서 현금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한동안 술이 없으면 버티기 힘든 시간을 살았고 한 달이 조금 되지 않아 아들이 폐렴에 걸려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그때 비로소 정신이 들었어요. 엄마인 제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못하면 하나밖에 없는 아이를 어떻게 지키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독한 마음으로 술을 끊고 제 힘으로 남편보다 훨씬 잘 살기 위해 노력하자고 다짐했어요. 최고의 복수는 제가 성공해서 잘 사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제가 일자리를 구한다는 소식을 들으신 전 직장의 차장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평소 제가 성실하고 일하는 센스가 좋다고 칭찬하셨던 분이셨는데 이번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감사하게도 저에게 함께하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해주셨던 거였죠. 저는 차장님의 제안에 감사하다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후 3년 정도는 정말 아이 키우는 것 외에는 제 사업처럼 일에만 매달리며 살다 보니 어느덧 신생기업이었던 사업체는 업계에서 빠르게 자리를 잡은 제법 탄탄한 중소기업으로 성장했어요. 처음 시작은 저를 포함해 직원이 5명 정도였는데 이제는 50명도 일손이 부족한 지경에 이르렀고 이제는 사장님이 된 차장님은 저에게 부사장의 직함을 주셨어요. 저는 너무 과분하다고 처음엔 마다했는데 자기 일처럼 밤이고 낮이고 그리고 아이도 있으면서 평일 주말 없이 일을 해주니 그 고마움을 어떻게라도 보상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당시 사장님 역시 너무 일에만 몰두하고 살아 아내에게 이혼을 당했고 마음 잡을 곳이 없던 사장님은 더욱더 일에만 매달렸는데 제가 이혼 선배이다 보니 그 모습이 자꾸만 마음에 쓰였어요. 그래서 함께 야근을 하며 또 주말 특근을 하며 공과 사를 함께 나누다 보니 남녀 간의 정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각자 결혼 실패라는 아픔이 있으니 마음은 있어도 선뜻 손을 내밀지 못했고 그렇게 마음을 감추며 일만 하길 2년이 되었죠.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먼저 저에게 고백을 하더군요. 이런 말이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나경 씨와 나경 씨 아들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싶은데 물론 당장 뭘 어쩌자는 건 아니고 이제 우리 서로 마음 숨기지 말고 진지하게 함께할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처음도 아니었는데 저는 사장님의 고백에 좋으면서도 두려웠어요. 아마 한 번의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다 아는 기분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답을 망설였죠. 사장님은 언제라도 좋으니 저의 대답을 기다리겠다고 했어요. 저의 주변 사람들은 사람 좋고 또 회사 사장이면 로또 맞은 거나 다름없는데 뭘 망설이냐며 저에게 어서 그러겠다고 대답하라고 저를 채근했지만 헤어진 전 남편도 결혼하기 전에는 둘도 없었던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이 마음에 걸려 6개월도 넘게 사장님께 답을 주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일이 너무 많아 아이를 친한 이웃에 맡기고 늦게까지 다른 직원들과 함께 일을 하는데 사장님이 시계를 보더니 저에게 아이가 엄마를 많이 기다릴 테니까 그만 들어가라고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다른 직원들도 일하는데 저도 마저 하고 갈게요. 난 애가 없어서 잘 몰랐지만 생각해보니 아이는 크는데 엄마가 너무 밖에서 일만 하면 안 될 것 같아. 나경 씨한테도 또 나경 씨 아이한테도 내가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 일은 우리끼리 마무리하면 되니까 얼른 가봐. 애가 엄마를 얼마나 기다리겠어.
오랜 시간 함께 일을 하면서 사람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저뿐만 아니라 제 아이까지 생각해주니 저는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제 마음 한켠에 어쩌면 이 남자는 전 남편과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생겨나더라고요. 오랜 고민 끝에 사장님의 청혼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사장님, 아니, 지금 저의 남편은 그때 자신이 세상을 전부 가진 것 같은 기분이었다고 했는데 그만큼 제가 지금의 남편의 애간장을 태웠다고 했어요. 그래서 남편은 저와 재혼 후 저에게 정말 잘했고 남편도 아이도 처음엔 조금 낯설어 했는데 점차 남편의 노력으로 둘은 둘도 없는 부자지간이 되어갔어요. 아이 입에서 처음 아빠 라는 말이 나오던 날 저도 남편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제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죠. 그 후 저희는 다른 집과 다름없이 평범한 가족으로 지냈고 아이는 어느덧 무럭무럭 자라 초등학교에 들어갔어요.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니 신경 쓸 일이 왜 이리 많은지 남편은 당분간이라도 회사 일을 쉬면서 아이를 챙겼으면 좋겠다고 했고 저는 고맙고 미안해서 남편에게 조촐하게 회식 자리를 마련해서 다른 동료들에게 말하는 자리를 갖겠다고 했는데 그날이 저에겐 뜻밖의 기회의 날이 되었어요. 저는 다른 동료들에게 1년 정도 쉬다가 다시 복직을 하겠다고 말을 하고 기분 좋게 살짝 취해서 회식 장소를 나와 대리기사에게 키를 넘겨줬는데 키를 받아가는 남자를 본 순간 술이 확 깨버리고 말았어요. 글쎄, 저에게 키를 받아간 대리기사는 제가 살면서 정말 최악의 인간 말종이라고 생각했던 전 남편이었고 그 인간 역시 저를 알아봤는지 저희 둘은 그 자리에서 잠시 얼어 있었는데 그때 저에게 핸드폰이 울렸어요. 얄궂게도 저의 지금의 남편이었죠. 최대한 아무렇지 않게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 나 지금 대리 불러서 집에 가려고. 에이, 뭘 여길 와. 얼마나 걸린다고. 금방 가니까 조금만 기다려요. 밥은 먹었지? 걱정하지 말고 이따 봐요. 제가 전화를 끊고 차에 올라타니 전 남편이란 작자는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고 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 재혼했나 봐? 차도 좋고 당신 살만한가 봐? 운전이나 하지. 나는 별로 당신이랑 말하고 싶지 않은데. 아니면 지금이라도 다른 대리기사 부를까? 아니야. 집으로 가는 거지? 집은 어디야? 거기 내비게이션에 집 있잖아. 거기로 가죠. 저는 이 순간이 짜증이 나서 최대한 말을 아끼고 눈을 감았어요. 그러면서 전 남편에게 운전을 맡기고 집까지 가도 되는 건가? 별의별 생각을 다 했고 20분이 조금 지나 집에 도착하니 전 남편은 주차를 하며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가 집이야? 자기 정말 성공했구나. 집도 좋고. 이제 보니 당신 예전 얼굴로 돌아왔네. 관리했어? 남이사 관리를 하건 말건 여기 돈 수고했어. 저기 우리 아들은 잘 있지? 나 은성이 얼굴 한 번만 보여주면 안 돼? 뭐라고? 갑자기 애 얼굴을 보여달라는 전 남편에게 버럭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양육권이고 뭐고 자긴 필요 없다고 한 사람이 누군데. 그 순간에도 저 인간이 순수하게 아이가 보고 싶어 저런 말을 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저 멀리서 제가 걱정됐는지 저의 현 남편이 주차된 차를 보고 걸어왔어요. 저는 자리에서 내렸는데 이 인간이 저희 남편을 위아래로 훑으며 누가 봐도 이상하게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다가가 대리기사로 온 남자가 전 남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 말을 들은 남편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더니 갖고 있던 현금을 모두 꺼내고 거기 위에 자신의 명함까지 얹어 전 남편에게 주었어요. 안녕하세요. 방금 집사람한테 얘기 들었네요. 여기까지 저희 집사람 태워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드리는 성의예요. 아니에요. 뭘 이렇게나 많이. 받으세요. 절대 무시하는 건 아니고 제가 감사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실례가 된다면 죄송한데 혹시 일자리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저희 아들 친부신데 필요하시면 제가 일자리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전 남편은 끝내 그 돈과 명함을 받았고 자존심이 상했는지 주먹을 꼭 쥐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저희 아들이 기다리는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찌나 통쾌하고 고소한지 유치하다는 건 알지만 기분이 좋은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자존심에 절대 연락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전 남편이 저희 남편에게 정말로 일자리를 소개해달라고 연락을 했더라고요. 전 남편은 지금의 남편에게 자기가 지금 너무 힘들다며 자존심이고 뭐고 찬밥 더운 밥을 가릴 때가 아니라며 사정사정을 하더래요. 그래서 정말로 일자리를 주려고? 우리 회사에 자리 주는 건 좀 그렇고 아는 거래처에 제품 운송하는 기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쪽에 소개할까 하는데 자기는 어때? 자기가 싫다고 하면 안 하고. 괜히 신경 쓸 일 만드는 게 아닌가 걱정돼서. 자기가 무슨 걱정하는지 아는데 그럴 일 없어. 자기랑 은성이한테는 내가 있잖아. 저는 이번에도 남편의 말에 따르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다음 날 전 남편은 저를 찾아와 너무 고맙다며 마지막으로 한 번만 자신을 만나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망설였는데 어떻게 알고 남편이 전화해 괜찮으니 나가보라고 해서 내키진 않았지만 나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게 되었어요. 글쎄 전 남편이 저에게 무릎을 꿇고 지난날 미안했다며 용서를 빌더라고요. 당신한테 내가 정말 못할 짓 많이 했어. 미안해.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게. 장모님한테도 너무 죄송해. 그렇게 나를 믿고 챙겨주셨는데 나 앞으로 평생 당신과 은성이 앞에 나타나지 않을 거야. 사장님이 소개해준 일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살게. 미안해. 그리고 정말 고마워. 전 남편은 그렇게 말을 하고 제 앞에서 돌아서서 갔어요. 절대 저런 인간이 아닌데 순간 저는 남편이 전 남편에게 시킨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 전화해서 물었어요. 남편은 모르는 일이라고 시치미를 뗐지만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그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이 별로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으니 저도 모르는 척 하기로 했죠. 그 수많은 시간 속에 저는 저 자신을 돌아보지 못했고 또 사랑하지 못했어요. 그저 불행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제가 저를 챙기지 못한 시간들이었어요.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현명하시니 어떤 불행한 순간에도 내가 나 자신을 절대 놓지 마세요. 당장 상황이 크게 변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나를 포기하는 순간 그 어떤 기회도 기적도 나를 찾아오지 않는다는 그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좀 더 일찍 그걸 알았다면 그렇게 우유부단한 삶을 살지도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살지도 않았을 거예요. 생각하면 할수록 지금의 남편은 저에게 은인이 아닐 수 없어요. 남편이 사랑으로 구원해 주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남편에게 받은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더 지금의 남편을 위하고 사랑하며 살려고 합니다. 평생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살게 해준 여보, 정말 고마워요.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적이란 기회가 여러분을 찾아가길 바라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40대 아이를 키우며 일을 하고 있는 워킹맘이에요. 요즘 일하는 엄마들이 참 많잖아요. 저는 일도 하지만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기에 가장의 무게도 짊어지고 있어요. 주변에서는 이런 저를 보며 되게 안쓰러운 듯 아유 힘들겠네. 여자 혼자 일하면서 애까지 키우고 라고 저를 측은하게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이혼하기 전에 비하면 지금은 100배, 아니 1000배는 행복하고 또 경제적으로 자유롭기에 그런 말을 들을 때면 도리어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저의 결혼 생활은 최악이었거든요. 저에겐 잊지 못할 상처라 이혼 직후에도 제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정이 많이 바뀐 것은 물론이고 얼마 전 10년 묵은 채증이 씻겨 내려갈 정도로 시원한 일이 있어서 그냥 넘어가기 아쉬운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써봐요. 우선 결혼 전 남편과 만났을 때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는 남편과 회사에서 만났어요. 제가 선임이었고 남편은 신입사원이었죠. 그렇다고 남편이 연하였던 건 아니었어요. 대학을 3년 늦게 들어간 삼수생이었고 또 군대를 다녀와 회사 취업이 늦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남편보다 4살이 어린데 대리의 직함을 달고 있었어요. 남편은 신입사원으로 제가 교육을 맡아 해주게 되면서 인연이 시작되었고요. 게다가 당시 저희 팀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어서 저와 남편은 야근을 밥 먹듯 했죠. 가끔은 주말에도 나와 일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상대적으로 함께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 젊은 남녀 간에 이성적인 감정이 피어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성격도 서글서글하고 또 세심한 면이 있어서 덤벙거리는 저를 잘 챙겨줬고 말도 다정하게 하는 편이라 남편이 고백해왔을 때 이런 남자라면 사귀어도 괜찮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 친구들은 제가 직급이 남편보다 높다 보니 남편과 사귀게 되면 은근 공과 사 구별이 어려울 거고 또 저보다 직급도 낮고 연봉도 낮기 때문에 그런 걸로 피곤한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신중하라고 저를 말렸는데요. 워낙 좋으면 앞뒤 보지 않는 성격이라 어느 정도 고민은 해봤지만 남편이 좋았기에 사귀기로 했어요. 다행히 주변의 우려와는 달리 남편은 어떤 자격지심도 없이 저를 똑같이 대했죠. 2년의 사내 연애 끝에 남편에게 청혼을 받았을 때 저는 이런 남자와 평생을 함께하게 된 건 행운이다 라고 생각하며 기쁘게 남편의 청혼을 받았는데요. 문제는 여지없이 남편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면서 시작되었어요. 워낙 주변에서 결혼 준비하면서 싸우는 사람들을 많이 봐서 내심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저에게도 넘어야 할 산이 있긴 했던 거였죠. 그 산은 바로 저의 직장이었어요. 남편의 어머니는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으셨는데도 옛날 사고방식을 많이 갖고 계셨거든요. 특히 여자는 결혼하면 집에서 살림하며 남편을 내조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셨어요. 그래서 저를 처음 봤을 때부터 시어머니는 저에게 결혼하면 당연히 다니던 직장은 그만둘 거지? 라고 물으셨고 저는 그럴 생각이 없었기에 잠시 주춤하다 아니라고 대답을 드렸는데 그 순간부터 저와 시어머니의 사이는 평행선을 달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여자가 결혼하면 당연히 집에서 살림을 하고 남편을 보필해야지. 무슨 소리야? 너 우리 애가 너보다 월급이 적다고 지금 무시하는 거니? 네? 그럴 리가요. 저는 그냥 지금 하는 일이 좋아서 아이 생기기 전까지는 다니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참나, 결혼 전이면 몰라도 결혼했으면 여자는 몸가짐을 바르게 해야 하는 거야. 어디 밖에서 구르다 애 생기면 그만두겠다니. 그러다 애 늦게 생기면 그땐 뭐 계속 다니겠다는 거야? 초면인데도 저에게 화를 내는 시어머니를 보며 놀랐고 당황해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저 남편만 물끄러미 쳐다봤는데
남편은 이 상황을 예상이라도 한 듯 별 표정 없이 앉아있더라고요. 저는 혼란스러워서 이 결혼을 해도 되는 건가 생각하고 있는데 한풀 꺾인 듯 시어머니는 저를 회유하며 다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네가 지금 회사에서 우리 애보다 직급이 높다고 아쉬워서 그런가 본데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봐라. 남편인데 아내보다 직급이 낮으면 남자가 기가 살겠니? 옛날부터 여자들은 결혼하면 바로바로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그랬어. 게다가 남편이랑 같은 회사에서 부하 직원으로 부리면 집에서도 당연히 남편을 부하대하듯 할 수 있고 그건 못 쓰는 거야. 그냥 너는 결혼하면 직장 그만두고 집에 들어 앉아서 쉬면서 살림하고 애 가질 준비나 해라. 알겠지? 저는 마치 그렇게 하기로 결정이 지어지는 분위기가 싫어 대뜸 그렇게 하기는 힘들다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초면이라 정색을 하며 말할 수는 없었고 최대한 예의를 갖춰 돌려서 좋게 이야기를 했는데 시어머니의 얼굴은 그저 못마땅한 얼굴이었어요. 어머님이 뭘 걱정하시는지 잘 알겠어요. 저 동우 씨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을게요. 저 공사 구분 잘하고요. 남편이 일 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울 거니까 직장은 계속 다니게 해주세요. 돕는다고? 내 아들이 어디 모자라니? 너 도움 안 받아도 우리 애는 승승장구할 수 있어. 듣자 하니까 너 어른한테 예의가 없구나. 이쯤 되니까 저는 시어머니와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여기서 물러나면 평생 이런 관계로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저도 고집을 부리며 버텼어요. 남편은 이대로 가면 제가 결혼도 하지 않겠다고 나올 것 같았는지 어느 날 점심을 먹는데 이렇게 말하더군요. 요즘 우리 엄마 때문에 힘들지? 자기가 이해해줘. 워낙 사고가 옛날 사람이라 그래. 외갓집이 워낙에 남녀 구분을 하는 분위기였거든. 내가 잘 말씀드릴 테니까 자기는 걱정하지 마. 대신 자기도 아이 생기면 그땐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으니까 엄마한테 아이 생기기 전까지만이라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건 괜찮지? 물론 자기가 일하는 거 좋아해서 그러고 싶지 않다는 건 알지만 애가 생기면 애도 중요하잖아. 남의 손에 맡기는 건 나도 좀 싫고. 저는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이 좋긴 하지만 아이가 생기면 아쉽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다행히 친정이 꽤 잘 사는 편이라 제가 직장을 그만둔다고 해서 친정 부모님이 아쉬워할 부분도 없었어요. 그래서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결혼 준비를 하는데 시어머니는 저에게 직장을 그만두라고 하시면서도 은근 저희 집에는 바라는 것이 많아 제가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어요. 저희 애가 장손이라 예단은 많이 신경 써서 해주세요. 뭐 자식 가진 부모 마음이 똑같겠지만 제가 참 정성을 다해 키운 아들이고 주변에서도 기대가 많았던 아이라 이왕이면 장가 잘 갔다는 소리를 듣고 싶네요. 형식적인 거라고 해도 남들 하는 것 이상은 해야 된다는 게 저희 지론이라.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신경 많이 쓸게요. 부디 저희 아이 예쁘게만 봐주세요. 워낙에 저도 귀하게 키운 딸이라 부족한 게 많을 겁니다. 부디 잘 가르쳐 주시고 아껴주세요. 그럼요. 걱정하지 마세요. 결혼하면 이제 저희 식구인걸요. 사부인가 이렇게 말이 통하니 제가 참 복이 많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워낙 당신들이 여유가 있어서 시어머니가 바라는 것에 이렇듯 별로 개의치 않으셨어요. 그저 시집갈 제가 시어머니에게 책 잡힐 일만 없으면 된다는 생각뿐이셨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당신의 바라는 대로 판이 돌아가자 기뻐하는 것이 역력했고 저는 마음이 그렇게 넓지 못해서인지 그런 모습에 부하가 슬슬 치밀었어요. 그래서 저도 시어머니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네요. 어머님, 근데 가장 중요한 신혼집은 어떻게 해주실 건가요? 당연히 남자가 집을 하는 거니까 작은 집이라도 사주실 거죠? 설마 월세나 전세 이런 데 살라고 하진 않으실 거잖아요.
남들 보는 눈도 있는데. 어머, 얘, 너 은근 욕심이 많구나. 어느 세상에 결혼하면서 시댁에서 집을 사주니? 이제 막 결혼하는데 첫 시작부터 그럼 못 쓴다? 집은 니네들 힘으로 구해야지.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 있을 거잖아. 원래 결혼하면 처음엔 부족해도 하나하나 살림 넓히는 재미로 사는 거다. 참 어이가 없었어요. 우리 집엔 다른 사람 하는 것 이상으로 바라면서 어디서 들은 건 있었는지 샤넬백에 롤렉스 시계에 로모소노프 식기 등 자기는 이것저것 바라는 것도 많으면서 정작 제가 집 이야기를 하니 저런 식으로 피해가다니 저는 더 약이 올라 그럼 예단도 줄이자고 말하려고 했어요. 그때 저희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더라고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데 제가 버릇없이 굴면 이게 다 내 부모 얼굴에 침 뱉는 일 같아 저도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월세고 전세고 원하는 곳은 집값이 너무 비싸서 엄두가 나지 않자 결국엔 신혼집도 저희 친정 부모님이 도와주셔서 마련하게 되었고 그 사실을 남편에게 전해들은 시어머니는 별 말을 하지 않으시며 그저 당신 아들이 잘나서 당신 아들을 사위로 삼고 싶어 저희 부모님이 그런다고 생각하시는 듯 오히려 더욱 어깨에 힘을 주는데 이런 말을 하긴 좀 그렇지만 재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건 말건 당신은 신경 쓰지 않는 듯 결혼 준비하는 내내 간섭을 하는 거예요. 중간에서 남편은 이러다 결혼이 엎어지는 것은 아닐까 노심초사했는데 그땐 제가 남편을 많이 좋아했을 때라 그런 모습도 짠해지더라고요. 내키진 않았지만 내가 참으면 되는 걸 하며 그냥 넘어간 적이 많았어요. 저희 친정에 비해 시댁은 사실 경제적으로 그리 넉넉하진 않았거든요. 나이도 적지 않으신데 아직 월세를 살 정도면 말 다 했죠. 저는 평소 사람을 절대 무시하지 않아요. 저희 부모님도 없이 시작했다가 성공하신 케이스라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배우면서 컸고요. 그런데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될 것을 욕심은 많아 하나하나 뭘 그리도 바라니 저는 도리 예의 이런 거 운운하면서 속물처럼 바라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영 꼴보기 싫었어요. 그래서 결혼 초 남들은 다 걸린다는 착한 며느리병과는 다르게 시어머니 알레르기가 생겼죠. 신혼생활을 하면서 최대한 시어머니와 부딪히고 싶지 않았는데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얼마 후 아이가 저희 부부를 찾아왔어요. 어머, 손주라니 너무 기쁘다. 너 그럼 이제 약속대로 회사 그만둘 거지? 내가 말은 안 했지만 너 시집와서 배울 것도 많은데 직장 다니니까 영 불편했어. 며느리가 며느리 도리를 하고 살아야 하는데 그래서 하늘에 있는 조상님이 너 빨리 회사 그만두라고 애를 점지해 주셨나 보다. 안 그래요, 여보? 그런가 보네. 아가야, 축하한다. 자나깨나 몸 조심해라. 알았지? 직장 그만두면 얘가 뭔 걱정이 있어요. 너 내일 바로 사표 쓸 거지? 누구보다 좋아해야 할 아이 소식인데 저는 어쩐지 남 좋은 일만 시킨 것 같은 기분에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이는 아무런 죄가 없고 또 아이를 위해서는 제가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 맞다는 판단이 들어 저는 회사에 사표를 냈고 집에서 살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점심때면 늘 집에 찾아오셔서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니었어요. 얘, 너 잘 들어? 나는 우리 애 아침에 뜨끈한 밥이랑 국 해서 먹여보냈다. 괜히 임신해서 힘들다고 대충 먹여보내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이런 말을 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난 돈이 없어서 니들 신혼집 안 해준 거 아니다. 괜히 친정에서 집 해줬다고? 우리 애 무시하면 나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니까 조심해. 니네 부모님도 마찬가지야. 결혼할 때 돈 좀 썼다고 우리보다 더 잘 사는 듯 고개 빳빳이 세우고 그럼 안 되는 거야. 어머님, 말씀이 좀... 저희 부모님 그러실 분 아니세요. 저희가 힘들어하니까 도와주신 건데
누가 뭐라니? 그러실까 걱정이다 이거지. 그리고 내가 지금 네가 차린 밥을 먹어보니까 이게 밥이니? 떡이지? 음식은 왜 이렇게 다 간이 센지. 너 시집 오기 전에 뭘 배워온 거야? 이래서 우리 아들 힘내서 밖에서 일할 수 있겠어? 넌 집에서 도대체 뭘 하는 거니? 아직도 내 아들이 네 부하 직원 같아? 어머님, 저도 이런 말씀 드릴까 말까 고민했는데 왜 그렇게 저한테 화를 내세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뭐? 너 지금 내가 괜한 트집 잡고 너한테 뭐라고 한다는 거야? 네, 저는 어머님이 매번 저 볼 때마다 화를 내고 뭐라고 하시니까 그냥 제가 싫어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셨음 애당초 결혼 반대하시지. 어머머? 결혼은 지가 좋아서 해놓고 누굴 탓해? 금쪽 같은 내 아들 데려가서 이런 조미료 덩어리 먹이니까 뭐라고 한 거 가지고? 저도 저희 집에서는 귀한 딸이에요. 음식은 앞으로 더 노력할게요. 너무 뭐라고만 하지 마시고 저한테도 살갑게 해주세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도 콧방귀를 낄 뿐 어느 것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는데요. 그럴 때면 저는 친정으로 가서 어리광을 부리며 하소연을 했고 친정엄마는 원래 시어머니라는 자리가 그런 거라며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저를 다독여 주셨어요. 저는 사표를 내고 직장에 나가지 않게 된 것은 아쉽지만 평일 낮에 친정에 가서 친정엄마와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 이건 이거대로 좋은 면이 있다고 생각하며 태교에 전념했어요. 그렇게 10개월 후 아이를 출산하고 정신없이 육아를 하는 통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면서 어쩔 수 없이 외적으로 신경을 쓰지 못하게 되었죠. 시어머니는 그것도 못마땅한지 저희 집에 불쑥불쑥 찾아와서는 집안 꼴이 이게 뭐냐? 아주 돼지우리가 따로 없네. 너는 세수도 안 하냐? 이래서 내 아들이 집에 들어오고 싶겠어? 이런 막말로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 때문에 필요한 용품들이 눈에 보이면 저에게 낭비를 한다며 또 그렇게 구박을 하더라고요. 얘, 너 집에서 살림하는 애가 이렇게 해프면 못 쓰는 거다. 우리 애가 밖에서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버는데 애가 생각이 없어. 어머님, 그것들 제가 산 게 아니고 저희 친정 부모님이 사주신 거예요. 뭐? 너 지금 니네 친정 부모님 돈 많다고 나한테 자랑하냐? 이까짓 게 얼마나 한다고 유세야 유세는? 어머님이 제가 샀다고 해프다 하셔서 드린 말씀이에요. 너 니네 집에 돈 좀 있다고 그렇게 나한테 꼿꼿이 구는데 내 말 잘 들어. 여자는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야. 어디 시집와서 자꾸 친정에 들락거리면서 친정 타령을 하니. 너 우리 아들한테도 그렇게 하지? 내가 정말 속상해서 잠을 잘 수가 없어. 내가 지금 사는 집을 정리하고 들어와 같이 살던지 해야지. 내가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니까? 저는 시어머니의 그 말을 듣고 아찔했어요. 정말로 그런 일이 생긴다면 하루도 살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때마침 잠에서 깬 딸아이가 울기 시작했고 다행히 아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시어머니는 애가 우니 정신사납다며 저희 집을 나가는데 정말 다리에 힘이 쭉 하고 풀리더라고요. 사실 제가 딸아이를 낳았을 때도 아들이 아니라고 그렇게 아쉬워하면서 아들 낳는 체질이 따로 있다고 저에게 한동안 이런저런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손녀는 별로 달갑지 않으셨는지 당신 손으로 저희 딸 기저귀 한 번을 갈지 않으셨고 분유 한 번을 먹이지 않으셨어요. 이쯤이면 제가 아들을 낳지 않고 딸을 낳은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이번에도 딸아이 덕에 시어머니가 댁으로 돌아가셨으니 저에겐 딸이 고마운 존재가 아닐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이 돈이 많아서 결혼하면서 이것저것 받을 때는 좋았지만 결혼 후 당신 형편이 저희 친정에 비해 좋지 않음이 계속 신경 쓰였나 봐요. 심지어 그 부분에 열등감마저 느끼니 그걸 만만한 저한테 푸는 것 같았어요. 이대로 살다가는 정신병에 걸릴 것 같아 대책을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살면서 한 번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건 저희 친정아빠의 사업이 기울게 되면서 자금 융통에 문제가 생긴 것이었죠. 친정아빠는 밤낮으로 회사를 살리기 위해 여기저기 도움을 청하러 다니셨고, 저희 엄마는 엄마도 집에 도움이 되기 위해 발품을 팔러 다니셨죠. 친정 부모님이 살던 집에 경매까지 들어오면서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어요. 친정엄마는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셨고, 저는 아직 아이도 어린데 친정엄마까지 돌봐야 하는 상황에 놓여 그야말로 심신이 지쳐갔습니다. 작았지만 아빠의 사업이 탄탄하다고 믿었던 제 자신이 한심하게만 느껴졌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 아빠의 회사는 누군가의 장난으로 회삿돈과 기술 정보가 다른 곳으로 유출되어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말년에 이런 위기를 겪으시니 저희 부모님은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으셨어요. 자식으로서 도움이 되면 좋은데 직장도 그만두고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사는 저는 그 어떤 도움도 친정에 줄 수 없어서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소식을 전해들은 시어머니가 부랴부랴 저희 집으로 오셨더라고요. 그리고는 울고 있는 제 손을 꼭 잡고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정신이 없는 가운데도 화가 치밀더군요. 니네 집 소식 들었다. 그러게 돈 좀 있다고 유세 부리더니 폭삭 망했다면서. 원래 돈이라는 게 있다고 설레발치면 금세 없어지는 법인데 한 치 앞도 못 보고. 어머니, 지금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언제 돈 있다고 유세를 부렸는데요. 정말 해도 너무하세요. 뭐? 너무해? 내가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툭 까놓고 말아마. 혹여라도 이 집 니네 부모님이 해줬다고 홀랑 어쩔 생각 하지도 마라. 준 건 준 거잖아. 그리고 앞으로 너는 친정하고 연 끊어라. 이제 막말로 망한 집구석인데 엮여봤자 좋을 게 뭐가 있어. 재수만 없지. 내 말 고깝게 듣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제라도 시댁 눈치 보면서 며느리 노릇 똑바로 해. 저는 너무 기가 막히고 부하가 치밀어서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제가 자기를 향해 무슨 짓이라도 할까봐 냅다 저희 집을 나가시는데, 그날 저녁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이 저희 집에서 도망치듯 나간 것이 분이 났는지 저에게 자기 집으로 넘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상한 말을 할 것이 분명하기에 싫다고 거절했고, 시어머니는 또 한 번 그 길로 저희 집에 들이닥쳤더라고요. 도착한 시어머니는 혼자가 아니셨고 시아버지와 함께 오셨는데, 곧이어 남편도 퇴근하고 집에 와 자리에 앉더군요. 남편은 이미 자기 어머니의 연락을 받고 온 듯 보였어요.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쩔 수가 없다. 너 우리 아들이랑 이혼해. 뭐라고요? 내가 다니는 용한 점집이 있어. 원래부터 니네 궁합이 별로였는데 니들이 좋다고 하니 그냥 넘겼거든. 근데 이번에 찾아가 물으니 네가 재수가 없단다. 니네 집 망한 것도 네가 기가 너무 세서 그런 거래. 널 계속 우리 집에 데리고 있으면 그 화가 결국 우리한테로 옮겨온다니 어쩌겠니? 우리까지 망할 수 없잖아.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세요? 그리고 시댁이 망할 뭐가 있긴 해요? 은주 아빠, 무슨 말이라도 해봐. 미안해. 나도 좀 지친다. 뭐? 요즘 나랑 당신 부부라고 뭐 있긴 하니? 당신은 애나 보고 나 잘 챙겨주지도 않고, 게다가 처갓집 저렇게 되고 당신 눈치 보는 것도 힘들고, 나 미안하지만 헤어지고 싶어. 들었지? 내 아들도 이젠 너 싫대. 그러니 너는 애 데리고 이 집에서 나가라. 제가 왜 나가요? 나가려면 이 사람이 나가야죠. 이 집 저희 부모님이 해주신 집이잖아요. 말은 똑바로 해야지. 여태 누구 덕에 먹고 살았니? 너 결혼하고 곧장 애 생겨서 직장 그만뒀잖아. 여태 공짜로 먹고 놀았으면 너도 염치라는 것이 있어야지. 어차피 이 집 명의도 우리 아들 앞으로 되어 있잖아. 싫으면 뭐 법으로 해보든가. 우리나라가 이래서 명의가 중요한 거야. 서류 정리도 우리 쪽에서 할 테니 넌 도장이나 찍어. 알겠니? 순순하게 협조하면
내 돈 100만 원은 기부하는 셈 치고 내주마. 사실 저희 부모님이 남편 기 살려주겠다고 집을 장만해 주시면서 남편 앞으로 명의만 해주지 않으셨으면 이럴 일이 없었는데, 그러면 안 되지만 상황이 이렇게 되니 저도 저희 부모님이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거의 쫓겨나듯 아이와 함께 집을 나오게 되었고, 언젠가 복수하겠다는 독을 품고 그대로 경매 중인 친정으로 갔어요. 친정엄마는 몸져 누워있다가 연락도 없이 온 저를 보고 깜짝 놀라셨죠. 이혼을 강요받고 집도 뺏긴 채 쫓겨났다는 제 말에 혼절하다시피 하셨어요. 잠시 후 조금 기력을 차린 엄마가 저에게 장롱 속 엄마의 오래된 가방을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이거 엄마가 모아놓은 비상금이야. 너 이거 가지고 가서 적당히 지낼 곳 찾아봐. 그리고 엄마는 아는 사람 중에 유명한 변호사가 있으니까 그 집 되찾을 방법 없는지 엄마가 알아볼게. 엄마, 언제 이런 돈을 모았어? 그리고 내가 이 돈을 어떻게 써? 집도 곧 경매에 넘어갈 것 같다며. 얼마 안 돼. 차라리 그 돈이 많아서 네 아빠 도울 정도면 원이 없겠다. 서울은 힘들어도 서울 외곽은 그 돈이면 그래도 너랑 은주 지낼 곳은 찾을 수 있을 거야. 싫어. 내가 엄마 아빠를 두고 어떻게 그래. 우리 같이 있자. 차라리 내가 이 돈으로 엄마랑 같이 살 집을 구할게. 엄마도 이 집 넘어가면 갈 곳 없잖아. 저와 엄마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이런 일로 엄마랑 울 일은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저는 모든 것이 악몽 같아 잠을 자면서도 제발 꿈이길 바랬죠. 현실은 냉혹했고 저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다시 일어설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에게 복수를 해야 했으니까요. 저는 그 후 경기도 수원 쪽에 작은 빌라를 얻어 엄마를 모시고 조촐하게 이사를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부도를 막아보겠다고 애를 쓰는 아빠를 도와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1년 정도 정말 온갖 고생을 하니 희망이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빠의 사정을 뒤늦게 한 아빠의 지인 사장님들이 아빠의 회사를 다방면으로 도와주시기로 하셨거든요. 평소 인간관계를 중시했던 아빠의 인복이었어요. 그렇게 희망의 물꼬가 트이니 아빠의 회사는 빠르게 정상화가 되었고, 엄마는 지인분의 자녀인 변호사를 통해 빼앗긴 집을 되찾아올 방법을 강구하셨어요. 그 유명하다는 변호사는 저희 부모님이 신혼집을 구입했다는 자료들을 근거로 남편과 시댁 사람들을 압박하기 시작했죠. 법정 다툼으로 갔을 때 증거가 워낙에 빼박이라 집은 물론이고 그 집을 강제로 뺏고 며느리를 내쫓아 강제로 이혼까지 시켰으니 그 부분도 법으로 따져서 위자료와 정신적인 피해 보상, 그리고 소송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청구할 겁니다. 법정 싸움은 당연히 길어지겠죠. 하지만 승자가 눈에 뻔히 보이는 싸움에 변호사 비용과 모든 피해 보상을 다 하실 능력이 되십니까? 이 집 명의 돌려주시고 여기서 그만하시죠. 처음엔 법대로 하자며 큰소리쳤던 시어머니는 당신이 아무리 억지를 부려도 소용없다고 생각했는지 신혼집 명의를 돌려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어찌나 징징거리는지 저와 함께 간 저희 엄마까지 눈살을 찌푸릴 정도였어요. 정말 더럽고 치사해서 한 번 줬으면 그만이지 망했다고 하더니 아주 돈이라면 물불을 안 가리는구만. 저희 시어머니는 집 명의를 돌려주면서 배가 아픈지 억지를 부리며 소리소리를 질렀어요. 돈이라면 눈에 불을 켜는 사람이 누군데. 저는 어차피 이혼도 된 마당에 싸우고 싶지 않아 걔가 왕왕 짖는구나 하고 넘기려 했는데, 평소 온화하기만 했던 엄마가 시어머니에게 다가가더니 짝 소리가 나게 뺨을 치셨어요. 어머, 당신 지금 나 때렸어? 그래, 때렸다. 왜? 폭력으로 고소하게? 그래, 해. 어디 감히 내 딸한테 그런 막말을 하고 내쫓을 수가 있어.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내가 내 딸한테 잘해주라고 말도 안 되는 예단도 다 해줬고 네 아들 기 죽는다고 난리치길래 사위 기 살린답시고 그래서 사위 이름으로 한 거였어. 되먹자는 속물 같은 인간하고는. 처음 보는 엄마의 모습에 놀라기도 했지만 통쾌했어요. 엄마와 함께 집에 오면서 제가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했죠. 그날 저녁 아빠가 저에게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우리 딸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제 회사도 예전처럼 운영할 수 있게 되었고 집도 곧 더 좋은 곳으로 옮기려고 아빠가 알아보고 있어. 고생은 무슨, 나보다 아빠가 더 많이 고생했죠. 그동안 많이 힘드셨을 텐데. 우리 아빠 정말 존경해요. 이렇게 버티고 또 회사를 예전처럼 돌려놓으시고. 우리 딸 없었음 아마 힘들었겠지. 네가 열심히 도와줘서 아빠도 힘을 낼 수 있었다. 그리고 옆에서 일하는 너를 보니까 아빠가 든든했어. 그래서 하는 말인데 너 아빠랑 같이 일하지 않을래? 아빠도 많이 늙었잖아. 몇 년 더 너랑 같이 하고 너한테 회사 물려주고 싶은데. 저는 형제가 없다 보니 어쩌면 회사를 제가 맡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종종 했었어요. 그래서 가업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배우며 일을 도운 건데 아빠가 그런 제안을 하시니 회사를 맡아 잘 키워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빠에게 좋다고 했고 그 후 2년 정도는 정말 일하는 재미에 푹 빠져 지냈습니다. 감사하게도 예전보다 더 많이 수입을 내는 탄탄한 회사가 되어갔어요. 그 기간 딸은 엄마가 도맡아 키워주셨죠. 저는 수입이 생겨 조금씩 돈을 모아 자산이라 여겨지는 아파트를 두어 채 사두었어요. 부동산에 전세로 내놓은 집을 월세에 들어오고 싶은 사람이 있다며 연락을 해왔더라고요. 아들을 결혼시키면서 얻는 집이라 잘 부탁드린다고 양해를 구했다고요. 약속한 날짜에 도장을 가지고 부동산을 찾았고 주차할 곳이 없어 시간을 조금 지체하다 겨우 부동산에 도착했는데요. 세입자라는 사람을 본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제 아파트에 월세로 들어오겠다고 한 사람이 글쎄 제 전남편이더라고요. 그 자리엔 시어머니도 함께 있었어요.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남편을 새장가 보내면서 신혼집으로 제가 소유한 아파트를 월세로 얻어주는 모양이었어요. 물론 주인이 저인 줄은 까맣게 몰랐겠죠. 그리고 부동산에서 저를 보고 시어머니는 잠시 당황한 눈치를 보이더니 남편에게 자신의 새 며느리를 데리고 잠시 나가 있으라고 말했고 그때까지도 제가 부동산에 온 이유를 몰랐던 시어머니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저에게 왜? 집 뺏은 돈으로 너도 집어들려고 왔니? 재수없는 것. 뭐라고요? 지금 말 다 했어요? 그래, 다 했다. 내 아들은 너랑 헤어지고 교사랑 재혼한다. 거봐, 너 하나 없어지니 우리 집이 아주 활짝 폈어. 아, 그러세요? 그럼 활짝 피셨으니까 집 계약은 안 하셔도 되겠네요. 그렇죠? 뭐? 그게 무슨... 저기, 두 분이 아시는 사이세요? 이분이 집 주인이신데. 뭐라고요? 어떻게 그 고급 아파트 주인이 제일 수 있어요? 뭐가 잘못됐겠죠? 쟤네 폭삭 망했는데? 재수는 제가 아니라 아무래도 되게 아드님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저희 아빠 사업 잘 되고 있고 저도 그 회사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번 돈으로 아파트 사뒀는데 어떻게 하고 많은 아파트 중에 제 아파트를 고르셨어요. 뭐라고? 그럼 너 다시 일어난 거니? 그런 말 유치해서 싫고요. 아무튼 이 계약은 없던 걸로 하죠. 저 여자분도 전처가 주인인 집에 신혼집을 차리고 싶진 않을 거잖아요. 사장님, 이분한테 제 집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실래요? 괜히 다시 마음에 든다고 골랐는데 또 제 아파트면 곤란하잖아요. 저는 이만 가볼게요. 그리고 저 급하지 않은 거 아시죠? 세입자 아무나 소개해주지 마세요. 저는 인품 좋은 사람이랑 계약하고 싶어요. 네, 알죠 사장님. 아니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나요? 제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아주머니, 다른 물건으로 보셔야겠네요.
지금 돈이 별로 넉넉치 않으니 빌라 전세는 어떠세요? 저는 얼굴이 마구잡이로 찌푸려지는 시어머니를 뒤로 하고 부동산을 나왔어요. 그리고 영문도 모르고 있는 전 남편과 그의 새 와이프 될 여자를 보며 헛웃음을 짓고 나왔는데 그날 저녁 다신 듣고 싶지 않은 남편에게 연락이 오더군요. 왜? 설마 내 아파트에 월세로 들어오겠다고 부탁하려는 거 아니지? 아니야. 당신한테 사과하고 싶어서 전화했어. 나 사실 당신 그렇게 보내고 마음이 많이 안 좋았어. 은지 생각도 많이 나고. 꼴값을 떠내. 됐거든? 자기야, 내가 다 잘못했어. 나 재혼 안 하려고. 당신이랑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된 거는 어쩌면 다시 잘해보라는 하늘의 뜻인 것 같아. 기회만 준다면 앞으로 내가 평생 당신한테 속죄하면서 잘할게. 됐다 그래. 하늘의 뜻? 웃기고 있네. 당신 지금 우리 집 다시 잘 사는 것 같고 내가 돈 좀 있어 보이니까 들러붙으려고 그러는 거잖아. 누굴 바보로 하니? 아니야. 난 정말 순수해. 순수한 인간이 뻔뻔하게 우리 부모님이 사준 집을 그렇게 탐이 나서 뺏었어? 됐어. 그리고 은지 핑계로 어쩔 생각은 하지도 마. 당신 같은 아빠가 있다는 게 은지한테는 최악이니까. 그리고 당신 어머니한테 전해.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고. 당신 진짜 너무한다. 사람이 사과를 하는데 어떻게 막말을 하냐? 내가 지금 하는 건 당신 어머니에 비하면 세 발의 피거든? 돌이 어쩌고저쩌고 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당신 어머니가 속물이야. 그만해. 까놓고 나도 장모님이 우리 엄마한테 폭력 쓴 거 법으로 할 수 있어. 그래, 해봐. 어디 한번 해보자고. 나도 당신 어머니한테 이번 기회에 정신적인 피해 보상 좀 제대로 받아보자. 누가 그런 소리 하면 무서워할 줄 알고? 저는 오히려 남편에게 큰 소리를 치며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더 이상 연락을 해오지 않았고 그 후 재혼을 했는지 어쨌는지 알지 못합니다. 솔직히 어떻게 살든 이젠 관심이 없어요. 그저 그런 집구석에서 벗어난 것이 행복하고 또 고비가 있었지만 저희 집이 예전보다 더 잘 돼서 다행이고 감사할 따름이에요. 그리고 딱 3개월 전에 저는 아빠의 회사를 물려받고 딸과 분가해서 살고 있는데요. 회사를 물려받는 것도 그렇고 딸을 혼자 키우는 것도 자신 없던 저에게 아빠는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잘하려고 하기보다 최선을 다하면 돼. 네가 좋은 마음으로 회사를 운영하면 회사는 좋은 방향으로 잘 굴러갈 거고 무엇보다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 얼마나 고마운 사람들이니. 사장은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단단하게 받쳐줘야 한다. 그것만 잊지 않으면 넌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아빠가 장담해. 아빠의 말에 용기를 내기로 했어요. 정말이지 말에도 힘이 있는지 아빠의 그 말을 듣는 순간 불안하다는 마음이 사라지고 든든한 버팀목이 생긴 것처럼 든든해지더라고요.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잘 살려고 욕심을 내기보다 언제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좋은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어떤 누구의 인생도 반짝반짝 빛나지 않을까요? 비록 제 인생은 이혼의 아픔을 겪어야 했지만 그 순간에도 최선을 다해 살았고 또 많은 것을 배우며 얻었어요. 그 시간이 있기에 지금이 너무 행복하니까요. 만약 저와 비슷한 일을 겪고 있는 사람이 제 사연을 듣고 계신다면 저는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언젠가 희망이 있을 것이 분명하니까요. 우리 모두는 행복할 수 있는 소중한 존재잖아요.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들의 오늘과 내일도 항상 최선의 행복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